자,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 땅 빼앗아간 거 배웠습니다.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쌀을 빼앗아가는 걸 배웠습니다. 네, 30년대 이후로는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30년대 이후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식민지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 공업화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공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경제가 엄청 좋아진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대공황,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경제가 안 좋은 것이 파급이 되죠. 이것을 대공황이라 그러고, 일본도 벗어날 수 없었죠. 일본 경제도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20년대 우리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을 빼앗아갔지만, 30년대에는 이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업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공업적인 원료를 얻기 위해서, 또 천연자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30년대 이후로는 우리 한반도를 공업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독점자본, 일본의 회사들이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자본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값싼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쓰고,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지하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빼앗아가는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중화공업, 광업이라는 것은 석탄 같은 것을 캐서 가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화공업, 광업 이런 것을 위해서 공장을 어디다가, 북쪽 지역에다가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도 거의 북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미군하고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나눠 가지죠. 그랬더니 나중에 북한에서 남쪽을 쳐들어오는 6.25 전쟁 터지잖아요.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만 발전소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원래 남쪽으로 전기를 쏴줬어. 왜 그러냐면 북한에만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쟁 직전에 그 전기를 끊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6.25 직전에 전기가 북쪽에서만 생산되는 걸 보더라도 요 당시 흔적인 거예요. 북부 지역에만 대규모 공장이 설치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식민지 공업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남면 북양, 한자입니다.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면양, 전력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방직 공업 원료가 필요해요. 방직은 옷 만드는 거. 옷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필요하죠. 솜 같은 거, 면화 같은 거. 솜이 면화죠. 그래서 방직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웁니다. 면화는 이거를 가공하면 이제 솜을 뽑아낼 수 있고, 양털에서 역시 솜과 비슷한 걸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쪽에선 면화, 북쪽에선 양을 키우면서 공업 원료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양 흔하게 볼 수 없죠. 심지어는 보기가 어렵잖아. 근데 옛날에는 남면 북양, 북쪽에 양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양이 흔하게 키울 정도로 일제강점기 30년대 이후로는 남면 북양에 의해서 북쪽에 양이 많고, 남쪽에는 면화를 키워서 솜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면화가 되었든 면양이 되었든 면을 얻기 위한, 솜을 얻기 위한 정책이고, 이런 것을 남면 북양 정책, 공업 원료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었다.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칩니다. 누가 댓글로 물어보더라고. 병참 기지화가 뭐예요? 라고 물는데, 30년대 이후의 일본의 큰 특징은 전쟁이었었죠. 그래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던 시기잖아요. 어떤 전쟁들이 있었나요?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쳐들어갔어요. 중국 본토를 쳐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일대가 전쟁터로 물들었었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본이 전쟁하던 시기가 30년대 이후잖아. 그래서 여기 한반도 위쪽은 계속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위쪽은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지를 만들어요.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총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군인도 양성하고, 그런 것을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참, 어떤 군사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군사 창고도 만들고 군인들이 먹고 자고 총도 만들고 총알도 만드는 기지, 이런 것을 병참 기지화라고 합니다. 이 병이 병살 때 병이에요.
그래서 병참 기지화는 전쟁을 위해서 한반도 북쪽을 전쟁을 하기 위한 장소로 꾸몄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중일 전쟁 때문이에요. 아까 봤지만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무모하게 중국 본토를 쳐들어갑니다. 우리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싸운 것은 없어요. 중국 본토에서 싸운 것은 물론 임진왜란한테 싸웠지만 한반도에서 싸웠지 이렇게 중국 본토에서 싸운 것은 중일전쟁이 거의 처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가까운 곳이 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요. 북부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군수산업, 아까 얘기했죠. 총알, 비행기 같은 거, 그리고 중화학공업 같은 거 다 전쟁에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발전소 건설, 군수산업, 중화학공업이 어디에 집중되었다? 북쪽 지역. 그래서 아까 봤지만 공업 원료를 북쪽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전소라든지 군수산업이나 중화학공업도 다 북쪽에 집중이 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북한의 공장과 발전소랑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이게 70년대까지 가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서 경제개발에 힘쓰면서 역전이 되었죠. 그래서 북한이 원래 훨씬 잘 살던 그런 나라야. 그래서 북쪽에 만들어 놓은 공장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그 당시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공장이 많이 건립이 되었다. 결과 북부 지역에는 중화학공업이 집중되었어. 그래서 남쪽과 북쪽 간에 산업 불균형이 생깁니다. 북쪽은 중화학공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남쪽은 소비재라는 것은 가벼운 거, 먹고 쓰기 위한 거, 뭐 쌀, 면 이런 것들 있죠. 간단한 것들. 그래서 북쪽에는 좀 무겁고 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남쪽에는 가볍고 그때그때 소비해서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불균형을 일었었다. 한마디로 북쪽에 몰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산업 위주로 산업이 개편되다 보니까 소비재 산업이 남쪽에는 있었지만 많이 위축이 됐었던 전쟁하던 시기니까 중화공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봤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식민지 공업화, 북쪽 위주의 공장 설립, 남면 북양, 남쪽에는 면양,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면양. 그다음에 북부 지역의 병참 기지화. 그래서 다 북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북부 지역에 몰빵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오른쪽 부분은 우리 앞서 민족 말살 통치할 때 이미 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죠. 우리 배운 것처럼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주사변 빵, 그 다음에 중일전쟁 빵,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 빵. 근데 중일전쟁 일본이 중국을 건드렸죠. 그러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모든 걸 쪽쪽 빨아쓰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을 마련했죠. 그래서 38년대 만들어진 이유가 위에 37년 중일전쟁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쪽수가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앞서 그렇게 강조했었던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쟁에다가 쏟아넣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게 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국가 총동원법.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쪽쪽쪽 빨아갔죠. 징용, 강제징이고 쓸 용자, 노동력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노동하러 끌고 간 거예요. 총알 만들거나 총 만들거나 탄광에서 일을 하거나. 군함도 같은 거. 지원병, 말 그대로 병사를 지원한 겁니다. 자진해서 가는 건데 거의 가스라이팅 돼서 반강제로 끌려갔고, 학도 지원병, 학생들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 있었습니다. 징병, 대놓고 군사를 징병했습니다. 특정 나이 이상이 되면은 강제로 신체 검사 거쳐서 전쟁터로 끌고 갔고, 여러분이 4, 5년 뒤에 경험하게 될 것이 징병이구나. 지금 몰라도 4, 5년 뒤에 이게 그때 얘기했었던 징병이구나 라고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 정신대라는 것이 무슨 대학교가 아니고 여자들도 노동력을 뺏기 위해, 여자의 노동력을 뺏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자 정신대. 가끔은 이 정신대랑 일본군 위안부랑 혼용을 하는데 원래는 다른 거예요. 정신대는 노동력 뺏기 위한 거고, 일본군 위안부는 앞서 얘기했었죠. SS 섹슈얼 슬레이버리, 성노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어감이 안 좋으니까 일본군 위안부라 부르는 거지, 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로 부르는 거지, 원래 그 여성들의 삶은 성노예였었죠. 하루에 30여 명의 남자를 성적으로 받았어야 되고, 임신하면 죽고 도망가면 죽고 뭐로 해도 죽었었어. 전쟁 중에 일본이 이동해도 그냥 땅구덩이 파가지고 동굴에 밀어넣고 수류탄 까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거의 성적인 노예와 같다 해서 국제적으로도 성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아직도 할머니도 살아계신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불쌍한 성노예 할머니 했다간 싸다고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일본군 위안부 혹은 종군 위안부라고도 이렇게 읽죠. 근데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지하자원을 수탈합니다. 전쟁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금속, 지하자원 수탈했고, 이 사진 보면은 마을에서 금속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을 묘사한 사진 같아요. 그리고 식량도 빼앗아갔었죠. 산미증식 계획이 20년대 있었는데 30년대에 또 다시 다시 시작해요. 쌀이 부족하니까. 삼성을 만든 사람 있죠. 지금은 이재용이 회장이지만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원래 삼성을 만들었었거든. 이병철 회장이라고, 고분이 원래 쌀 산업을 했었어요. 일본이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을 키워서 생산하는 족족 일본으로 사가니까 돈 벌기 위해서 쌀을 키웠는데 오메 전쟁 터졌네, 강제로 빼앗아가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러다가 딴 거 손댄 것이 다른 것이었고, 그 아들이었었던 이건희 회장, 두 번째 회장이죠. 얘때 전자에 손대면서 지금 같은 대박이 난 거고, 이재용도 쌤 개인적으로는 3대째인데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드래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산미 증식계획. 그래서 선생님은 갤럭시만 써요. 산미 증식계획이 재개 다시 시작되고 미국을 공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선생님 공출이라고 그랬죠. 공출은 요때만 볼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잖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을 공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쌀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배급을 합니다. 배급, 계획에 의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공출이란 단어랑 배급이란 단어는 요때만 볼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강제저축이나 국방헌금을 강요했었다라는 거, 그 통장입니다. 자, 배운 거 한번 볼게요. 그 당시 때 불렀던 노래래요. 개작. 노래를 약간 개사한 건데,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그다음에 지원병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지원병은 30년대나 볼 수 있는 거죠. 배급이란 표현도 나오네요. 배급, 정신대. 그래서 이런 표현들 봤을 때는 30년대 이후를 표현해주는 힌트라는 거. 그래서 요 사료 가끔 나옵니다. 자, 요약된 거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거 자주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편이네요. 자, 10년대는 정치적으로 무단 통치였었고 20년대는 문화 통치로 3.1운동 이후에 바꿨었고,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일본 미친 듯이 전쟁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족 말살 통치한다고 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빼앗아갔고,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 빼앗아갔고, 30년대 이후에는 병참기저 정책으로 또 국가 총동원 정책에 의해서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땅, 쌀, 모든 거,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을 쪽쪽쪽 빨아간 시기 30년대 이후. 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모든 걸 다 쪽쪽쪽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잖아.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면양을 키워서 원료를 획득하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병참 기지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북부 지역을 기지화하죠. 군사화하죠. 종합공업 위주로 북쪽에 몰빵했고, 국가총동원 정책은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중국을 건드렸죠.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이 38년에 제정이 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쪽쪽쪽 빨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적 수탈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쪽쪽쪽 빨아갔고, 그중에 일본군 위안부, 좋은 표현 아니라고 그랬죠. 섹슈얼 슬레버리, 성노예가 옳은 표현이고, 수요 집회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한테 사과랑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겠다 했었고, 손우상도 이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서 만들어졌었죠. 전국에 여러 모습의 손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써야 되기 때문에 쌀을 공출했었죠. 금속과 가축도. 그 다음에 쌀을 일부를 배급했다라는 거. 그래서 공출이란 단어, 배급이란 단어가 요때나 볼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무지무지 강조했었습니다. 그럼 개념을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20년대 일본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 추진했다? 아니죠. 20년대만 해도 알 수가 있고 식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건 뭐였었죠? 그렇죠. 산미 증식 계획이었었죠. 2번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공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쌀도 포함되었다. 쌀도 공출했었죠. 여기 생략됐지만 30년대 이후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한국인을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을 뺏기 위한 법적인 근거 국가총동원법 1938이었었죠. 왜? 1937년의 중일전쟁 때문에. 맞습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북쪽 지역을 전쟁 기지화하는 거였었죠. 소비재 산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니죠. 이것은 주로 중화학공업, 광업 같은 것들이었죠. 이게 발달한 반면에 소비재 산업은 남쪽에서 발전을 했지만 많이 상대적으로 약했었죠. 남만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다. 아니죠. 남만주는 요 위쪽인데 그게 아니라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면양, 이것을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했었죠. 왜? 공업 원료를 얻기 위해서. 2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뭐라 부릅니까? 네, 대공황이에요. 공황, 비행기 날아다니는 공항으로 쓰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에요. 황당하다 할 때 황, 대공황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인의 징용, 징병을 가능케 한 법적인 근거가 뭐였나요? 그렇죠.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 빨대를 꽂기 위한 법적 근거였었죠. 식민지 공업화 정책은 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 북한의 모든 전력과 모든 공장 다 북쪽에 몰빵돼 있었다고 했죠.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었죠. 하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 땡은 39년 국가총동원법은 아닌 것 같아요. 강제로 노동력을 뺏기 위한 거네요. 노동력을 뺏으다. 강제로 징, 노동력 용. 징용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갔고 아직도 못 돌아오거나 아직도 일본에 남아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지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